네,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결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어제 저녁 이루어졌습니다. 정직 2개월, 징계위 결론이 난 지 14시간여 만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징계 제청 이후에 사의 표명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동안 갈등만큼이나 여야 반응도 지금 극과 극인 상황입니다. 김성환 평론가 그리고 이종훈 평론가 두 분 시사평론가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징계위 결론이 내려지고 추미애 장관 제청 있고 대통령 재가가 있기까지 하루에 이게 끝난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신속하게 결단을 내린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큰 건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이 부분일 예. 것 같습니다. 추미애 윤석열 국면이 한 1년여 동안 계속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피로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뭐 코로나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 무엇보다도 권력기관 개혁 3법을 입법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수처 설치도 이제는 뭐 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런 갈등을 끌고 갈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이 현재 갈등을 빨리 좀 매듭짓고 이후에 뭐 그 전국을 이끌어가는데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들도 아마 고려가 됐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이 상황이 반영됐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셨는데 윤 총장의 징계를 제거하면서 대통령은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숙고해서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요. 정마루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발표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네. 자, 어제 청와대가 재가를 하면서 윤 총장 징계에 대통령 재량이 없다. 이 점을 강조했거든요. 검사 징계법을 보면 해임, 면직, 그리고 정직, 감봉. 이 이상의 징계 집행은 법무장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량권이 있냐 없냐 가지고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예. 요청을 받으면 재가를 해주는 게 원칙인 예.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청와대 설명대로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리자면, 예. 그러니까 이번 그 징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나 이제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인지를 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타이밍도 좀 뭐 조금 여지가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예. 곧바로 수용을 할 수도 있고 제가 하는 것을 조금 이제 숙고한 다음에 재가를 해주는 뭐 그런 방식도 있었을 텐데 곧바로 이제 이걸 했다. 이거는 그러니까 빨리 신속하게 이 문제를 지금 이제 종결짓고 싶은 그런 심정이 좀 강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봤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더 하락하면 하락했지 이게 다시 뭐 반전 모멘텀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빨리 이걸 끝내고 차라리 다른 이슈로 다른 이제 그 전환의 계기를 찾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내린 결과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청와대에서 발표가 나오면서 추미애 장관이 사의 표명한 것도 알려졌는데요. 추 장관 사퇴도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됐던 일이긴 한데 어제 징계가 결정된 날 바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거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신속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결정한 예. 건 그것하고도 관련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전의 국면에서 빨리 좀 벗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예. 것이고요. 언제까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화두를 붙잡고 또 그 가운데 계속 갈등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카드는 이미 지난달 말에 검토가 됐던 것 같아요.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11월 30일 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동반 사퇴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런 얘기들이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그때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생각할 때 추미애 장관이
아마 그 사퇴 카드를 거부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추 장관이 계속 그 징계 국면을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신속하게 임명한 것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 국면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정무적 판단이 저는 깔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어떤 과정을 뭐 절차적 흥결이나 공정성에 관한 문제 여러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징계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징계 결정이 난 그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계속 자리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얘기하지만 청와대와 어느 정도 교감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의를 표명했지만 일단 어떻게 보면은 명예퇴진 형식의 어떤 청와대 의사가 반영됐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근데 청와대가 이번 징계 과정에서 징계 과정이나 아니면 감찰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렇게 여론이 나빠진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년 동안 너무 지나치게 좀 공격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밀어붙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좀 거친 면들도 많이 부각이 됐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정치적 부담들이 계속 커오는 방향으로 지금 문제가 좀 더 커져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상당히 부담감을 아마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일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건데 지난번에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어찌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판단에 어떤 실수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추 장관이 결국 이 문제를 끝까지 끌고 가기 어려웠을 거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등장해서 결국은 사태를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추 장관이 조금 더 빨리 사퇴를 했으면 더 나았을 뻔했다는 생각을 아마 정치적 탈출구로서 생각을 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결국은 뭐 국면 자체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으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끝나고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결국 집행하는 단계에 왔을 때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동시 사퇴를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법적 대응을 계속 하긴 하겠지만 추미애 장관이 자진 사퇴를 하는 자진 사퇴하는 상황에서 윤 총장도 스스로 사퇴해주길 기대하는 마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그럼 윤 총장 사퇴의 의사도 좀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호 평론가께서도? 그 징계를 제가 했다는 것에 이미 뭐 문재인 대통령의 본심은 다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물러서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물러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야말로 이제 정치인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퇴하게 되면 정치인으로서는 뭐 굉장히 이점을 안고 지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의 그 권력형 비리 수사를 계속 진행하다가 희생양이 돼서 나오는 뭐 영웅 비슷하게 돼버리는 거죠. 특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그러면 더 힘이 받게 될 것이고 당연히 정치를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과연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동안에 좀 행보로 볼 때 그렇게 정치적인 판단을 내릴까 하는 거고. 그게 또 추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윤 총장이 지금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퇴를 한다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전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검찰 개혁의 지금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요소 중에 하나가 이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 그거를 강조를 해왔었고 그 동안에 야당 시절에도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해왔고. 그런데 그 원칙을 허무는 게 되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외압에 결국은 그만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종결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따지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 자꾸 지금 뭐 사퇴하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좀 잘 생각해야 될 대목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그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은 작전 성공이죠. 그러니까 추 장관은 어차피 이번에 징계를 회부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고 그럴 때부터 본인이 이미 이제 정치권으로 되돌아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전 봐요. 그래서 그야말로 자기 정치를 예. 이제 한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약간 좀 거칠게 진행되긴 했으나 개인적으로는 아마 지금 목표 달성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예, 추미애 장관의 행보는 잠시 뒤에 저희가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물러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여당에서는 근데 윤석열 총장도 동반 사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 총장에게 헌법과 법치를 수호할 최전사가 돼달라 뭐 이런 주문을 내놨는데요. 여야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죠.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주셨는데 결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과거에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는 개혁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검찰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유의 그 검찰총장 징계고 중징계라는 걸 감안하면 본인이 이거를 또 그 소송을 걸어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 생각을 하고요. 이 징계 자체를 수용하면서 스스로의 거취도 한번 판단해 볼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절정은 이 정권 광기의 절정이었고 산산조각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추미애 인격의 산산조각이었음을 국민들은 다 기억할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부탁하겠습니다. 단순히 권력의 피해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될 최전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제가 볼 때 용도 폐기의 절차가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의 손을 빌려서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지금 징계를 하는 것이어서 자기 손에는 피를 안 묻히고 법무장관을 앞세워서 저는 차도살인의 그런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같이 물러나야 된다, 아니면 법치 수호에서 버텨야 된다. 여야 시각이 극과 극으로 나뉘는 얘기 지금 듣고 오셨는데 야당에서는 좀 이게 물귀신 작전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만나서 얘기하면 그러면 해결될 문제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쉬울 것 같았으면 뭐하러 이렇게 일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선출되지 않는 임기제 공무원의 그 임기를 네.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참 매우 안타까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사인을 보내면 검찰총장이 거기에 수긍하고 스스로 사표를 내거나 아니면 최동욱 전 검찰총장처럼 혼외자 문제가 거론이 됐을 때 사퇴를 거부하고 그랬을 때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퇴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본인이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도대체 어느 정도 메시지를 보내야 스스로 사퇴할 수 있는 겁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실 메시지를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메시지로 읽힐 만한 메시지도 많이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는 사퇴할 뜻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들로 보이고요. 이게 참 안타까운 문제지만 이게 이른바 조국 수사에서부터 사실 시작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아직까지 인사 검증도 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된다고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가는 이런 장면부터 시작됐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까? 검찰이 그거 수사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관계가 꼬여왔고 결국은 서로 간의 신뢰가 완전히 깨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나서 검찰총장한테 그만두십시오라고 얘기할 만한 상황도 못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면서 이 현재까지 상황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건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과 카드 자체가 아예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 지금 여론에서는 같이 물러나야 된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자, 시점을 좀 보죠.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를 하고 징계위에 회부하기 전에 대통령께서 뭔가 좀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메시지를 던졌다면은 물러났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런 점에서 어찌 됐건 좀
시점을 좀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소통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전부터 해왔더라면 과연 이 국면까지 왔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통령은 날 계속 신임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하게 그 본인의 의사를 표현을 안 했거나, 아니면 윤 총장이 이제 일방적으로 그런 이제 신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했거나 뭐 둘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공무원의 행태 또 뭐 윤 총장의 공무원스러운 그런 그 행태 이런 거로 볼 때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 해왔더라면 본인이 어느 국면에선가는 책임지고 그만두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봐요. 자, 그런데 실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조국 전 장관 때부터 시작해서 서로 양쪽에 보니까 감정은 그때부터 악화되기 시작했던 거고, 그런 이후에라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소통을 해왔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고, 사실은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의 직무 그 배제 명령 카드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 장관 측에서 자가 발전해서 저는 다분히 자기 정치 차원에서 이거에 나온 카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청와대에서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 카드를. 그래서 약간 허를 찔렸다라는 생각까지도 이제 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뭐 모르죠. 그러니까 그 전에라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윤 총장하고 좀 대화를 시도했더라면 뭐 상황은 조금 많이 달라졌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라서 윤 총장도 뭔가 여론의 부담이 클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오늘 추미애 장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어젯밤에는 뭐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자, 앞으로 추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이 바쁜 시간에 토요일 하실 일도 많으실 텐데 강력한 통합으로 강한 야당 만들어내라.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추미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정치하기 위해 결국은 서울시장 출마를 그런 게 아니야 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욕을 많이 해놓고 그 꼴랑 서울시장 갖다 대는 꼴랑 서울시장 갖다 대는 더 큰 꿈이 있구나. 법무부 장관으로 뭐라 코리오 어떻게 이거 참 당 대표가 그 국가 의전사를 치리라는 걸 모르시고 총리 정도 해야지. 총리요, 총리. 하지 말으시네. 국무총리. 그런 정도라면 모를까. 그런 정도라면 모를까. 네. 어디 법무부 장관 얘기하고 추미애 장관이 지금까지 걸어온 과거 정치 이력에 더해서 이 과거 YTN 시사 안드로메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좀 재미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서 나온 뭐 향후 행보에 대해서 그냥 재미있게 풀어놓은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 자, 어젯밤에 아까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위한 꿈이었다 이런 글, 정호승 시인의 시를 인용한 글을 남겼고, 그제는 또 이육사 시인의 절정이라는 시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연일 지금 시를 인용해서 신명을 밝히고 있는데 행간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추미애 장관이 내상을 많이 입었죠. 상처 많이 입은 상황에서 추 장관이 다음번 정치 행보를 뭔가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검찰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희생을 당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헌신했다. 이런 점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 개혁을 뭐 추진하고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갈등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던 것 같고 제가 볼 땐 결국은 추 장관이 굉장히 정치적 부담감을 키워놓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뒷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추 장관은 사실은 청와대의 의사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이렇게 거칠게 풀어가면서 결국 국민의 반감을 키워온 그런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추 장관이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 어떤 재기를 노리는 차원에서 계속 나의 어떤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라든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하는 점들을 꾸준히 계속 강조하는 방향으로 뭔가를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이 여기서 정치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그 내상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다음에 정치적 재기를 이룬다고 하면 뭔가의 명분을 쥐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뭐 지난번에도 낙산사를 갔을 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 사진을 뭐 SNS에 올린다거나 이런 네. 것들이 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상 치유한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까 안드로메다에서는 뭐 법무장관 얘기 이미 하셨고 서울시장, 뭐 총리 얘기도 나왔는데 다음 그 단계는 뭐라고 보십니까? 서울시장 내상을 치유하는 시간은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보궐선거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은 못 한다고 보고요. 국민 여론도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정치적 재기를 모색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진다면 뭐 대권밖에 사실은 없는 것인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대권 출마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아마 지금 당내에서는 추 장관을 뭐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화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응원하는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긴 예. 하지만 대권 주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치적 재기를 모색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시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다가오는 재보선 그리고 다음 대선 이후에 다음 단계에서 뭔가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작전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 장관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야말로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상당히 결여된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밀고 오는 그런 행보를 계속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 정치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도 계속 그 연장선 하에 있는 거고 어찌됐건 법무부 장관 탈출 작전이 성공한 겁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아마 곧바로 그 객관적인 시각이 어떻든 간에 예. 이제 계속 자기 정치 행보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도 높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왔다 갔다 되느냐라고 얘기했지만 법무부 장관 하셨잖아요. 예. 서울시장 감히 하지만 서울시장 충분히 저는 고려하고 있다라고 예.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이번에 이렇게 무리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그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이유가 없는 거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조금 했어도 되는 건데 굉장히 촘촘하게 스케줄을 짜놓고 윤 총장을 압박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절반의 성공밖에 못 거둔 상태긴 한데도 본인은 승리 선언하고 일단 빠져나가는 이런 이제 그림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다라고 지금 본인은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쉬지 않고 곧바로 아마 그 정치 행보를 이어갈 것 같고 지금 계속 조금 전에도 그 메시지가 나왔습니다만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요. 핵심 대상은 또 누구냐? 친문계입니다. 당내 어찌됐건 핵심 지지층 친문계를 향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여망을 이런 식으로 제가 자기 희생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이뤄냈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계속 지금 내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사의를 제가 표명한 반박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뭐 저는 주로 이제 현실 가능성과 관련해서 언급을 하면서 말씀드린 거고 본인은 아마 뭐 직진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게 뭐 예를 들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그게 파급력이 있을 수 있을 것이냐. 예. 그리고 당내 지지 세력이 그만큼 모아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다른 선택지도 있는데 굳이 추미애 장관을 선택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린 거고요. 이번 연말에 맞춰서 시점을 나름대로 뭐 판단했다고 하면은 결국은 제도적 개혁으로서의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올해 연말이라고밖에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더 속도전을 냈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다음 행보에 대해서 두 분의 전망이 엇갈렸는데 어느 분 말씀을 맞으실지는 좀 한참 뒤에 저희가 알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여권의 동반 사퇴의 압박을 받고 있는 윤석열 총장.
자, 그런데 사퇴할 것 같지는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곧바로 법원에 정직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요. 김성환 평론가님, 핵심은 회복할 수 있는 피해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자, 이 여부인 거죠. 뭐 그 부분을 제일 중점적으로 보겠죠. 일반적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냐 아니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살피게 될 테니까요. 그런 면에서 징계위원회에서도 정직 2개월을 선택한 것도 물론 이제 서로 간에 징계위원들 간에 최대한 징계 대상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다수결이 될 때까지 표결을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예. 해임부터 뭐 정직 6개월 뭐 이런 얘기까지 4개월까지도 나왔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결국 이 정직 2개월이라는 것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예. 이런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임기도 상당히 많이 남게 되잖아요. 내년 2월이면 다시 또 복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둘째로는 일반적인 징계 절차라고 하는 건 재판하고 다르잖아요. 예. 기간 내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집행정지를 받아들이게 될 경우에 인용하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 징계 못하는 거죠. 어느 기관이나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다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뭐 비단 예를 들어서 KBS 정현주 전 사장의 경우에도 해임됐잖아요. 그러니까 배임 혐의가 있다고 해서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에도 집행정지 신청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율권, 그러니까 자체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권한까지 법원이 판단해서 이거는 징계가 부당하다. 그래서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준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징계가 앞으로는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아마 법원에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상당한 후폭풍이 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 여부. 이게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어서 퇴임 날짜가 정해진 이런 독특한 직인데 그렇다면 이 관련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그러니까 직무 배제 명령 관련해서 이제 그 집행정지 청구했을 때 인용하지 않았어요? 네. 그때 재판부가 이제 그 부분만 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법치주의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이야기를 했어요. 검찰의 이제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함께 거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통상의 뭐 검사 징계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지금 법원 쪽에서도 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연장선에서 이번에도 만약에 그 재판부가 판단을 내린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중시해서 볼 가능성이 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번 징계위 관련해서는 절차적 부분에서 지금 사실은 논란이 될 만한 지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내릴 것인가. 이건 네.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린다라고 전제한다면 인용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혼란을 모르지 않는데 윤석열 총장이 소송전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거. 이제 윤석열 총장은 이게 본인의 개인 고충 문제를 넘어섰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전직 검찰총장 9분이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역시 검찰의 중립성, 자, 이 부분을 강조하는 성명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 분이 이제 빠지긴 했는데 보니까 뭐 개인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의 뭐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된 것 같고 뭐 그렇게 하여튼 두 분이 제외됐다라고 전제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전직 그 검찰총장들이 함께 목소리를 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이제 중시해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를 이 검찰 집단이 워낙 자기 집단 이기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전직 검찰총장들까지도 이렇게 나서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 전직 검찰총장들이 뭐 꼭 지금 현재 검찰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서야 될 이유가 딱히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뭐 그 개중에는 이번 정부에서 초대 법무부 장관했던 문무일 전 검찰총장까지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다른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청와대도 뭐 이 부분이 상당히 의식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징계 수위를 좀 속도 조절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끝까지 마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이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니까 완수를 해내야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검찰 개혁의 명분도 오히려 더 산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 징계를 둘러싸고 국민들 여론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오늘 리얼미터의 현안 그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좀 볼 텐데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강도가 강하냐 약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고요. 강하다고 보는 국민들이 49.8%, 약하다고 보는 국민이 34%, 적절하다가 6.9%, 잘 모른다가 9.4%, 절반 정도는 징계 강도가 좀 강하다. 이렇게 본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김성환 평론가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동안에 뭐 이른바 추미애 윤석열 갈등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잡음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피로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리고 언론이 뭐 제가 느끼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일방적으로 사실 굉장히 유리한 보도들을 해왔다고 또 생각되고요. 그런 것에 대한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하고 그 국민의힘 지지자 간에 서로 의견이 정반대로 엇갈리는 부분은 민주당 쪽에서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에 일종의 수사를 하고 검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았다. 이런 불신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행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으로 비춰왔다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바라볼 때는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인식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사과하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대권 주자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던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찌됐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틀 안에서 볼 때는 국민 여론이 많이 악화된 건 사실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감이 커져 있는 건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그동안에 뭐 권력기관 개혁이다. 뭐 이런 큰 이제 그 화두를 가지고 좀 무리하게 추진해왔던 측면이 있었다고 하면 이런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그러면은 다시 돌려세울 것인가. 이게 남아있는 굉장히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어떤 지금 여론 국정 지지도에 좀 변화가 있는 부분이 좀 부담이 될 거고 이 부분이 작용할 것이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 여권 내에서는 개혁 입법, 검찰 개혁 뭐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었는데요. 지금 어쨌든 윤석열 총장 징계 결정 마무리되면서 여당에서는 지금 공수처 관련해서 좀 속도를 내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내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열리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야당 거부권이 없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일 바로 2명으로 압축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처리하겠죠.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딱 못 받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아마 연내에 결론을 내릴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하여튼 그 올해 중으로 끝내야 될 사안들은 빨리 끝내고 그리고 이제 내년 봄이 되면 사실은 이제 재보선 국면으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좀 분위기 전환을 해서 새로운 이슈로 가지고 국민들 좀 그 마음을 좀 다시 좀 얻어보겠다 이런 전략을 지금 구사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면 뭐 공수처장 임명은 어찌됐건 뭐 하여튼 그 12월 내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청와대 모습은요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최소한 이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마지막에 제도적 개혁으로서의 어떤 개혁은 했기 때문에 실제로 공수처를 출범할 때까지는 다른 거 고려하지 않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공수처장 후보를 이전에 회의할 때까지 4차례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2명까지 압축을 해서 마지막 5표까지 얻었는데 국민의힘 후보들이 추천위원들이 결국은 다 비토권을 행사해서 안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다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면 굉장히 빠르게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수처 검사를 이제 그 뽑는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인사위원회도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현재 나머지 5명으로 바로 과반수로 그 공수처 검사들을 선출하는 그런 과정들을 밟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권이 이렇게 속도전을 벌이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앞서 맨 처음에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코로나19 대응 좀 시급하다 이 부분도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코로나19 상황, 뭐 오늘도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지금 사망자가 늘어나는 점도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3단계로 올리게 되면 경제적 파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미 3단계에는 충족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3단계를 선제적으로 선포했더라면 예. 과연 이 상황까지 왔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의문을 좀 가져요. 그러니까 예. 대한의사협회 쪽에서도 이미 그 3단계 빨리 선포를 하자라는 얘기를 오래전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대유행기, 3차 대유행기 초입에 들어섰을 때 이게 기하급수적 상승 곡선을 타지 않도록 딱 꺾는 게 한번 필요했다라고 보거든요. 예. 자, 그래서 그때 오히려 단기적으로 3단계를 강력하게 좀 집행을 하고 그랬더라면 과연 이렇게까지 지금 상황이 악화됐을까 그런 생각을 일단 가져요. 예. 그런데다가 정부가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자꾸 정무적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뭐 경제도 고려해야 되고 소상공인의 또 이 어려움도 고려해야 되고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뭐 굉장히 어려움 겪고 있는 건 맞는데요. 그 고통의 기간을 짧게 가져갈 거냐, 길게 가져갈 거냐 이것도 사실은 전략적으로 잘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예. 3단계를 강력해서 차라리 한 일주일이나 2주일 동안 해서 그때 딱 한풀 꺾어 놓으면 예. 그러면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이게 뭐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상승 곡선을 타면서 또 3단계가 계속 또 나중에 선포돼서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받을 고통보다도 오히려 그 고통의 절대 수치는 적어진다라는 예. 거예요. 그러면 그런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건데 이게 자꾸 제가 보기에는 최근 들어서는 전문가 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런 그 이익단체들의 의견을 자꾸 더 많이 듣는 그런 그 식으로 가다 보니까 좀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K방역이 초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그냥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다시 그런 그 초심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이거 꺾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일선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 국민이 다 힘든데 특히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고통 뭐 이만저만이 아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일부 방역 기준이 일부 모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좀 나오는데 이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죠. 근거도 논리도 없는 모호한 방역 기준으로 피트니스 센터를 비롯한 실내 체육시설을 집합 제한 업종으로 분류했고 우리에게만 강력한 잣대를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현재 상황은 솔직히 유사 업종, 저희 학원과 관련된 뭐 유사 업종, 뭐 스터디 카페나 뭐 독서실이나 유사 업종들은 지금 다 영업이 가능한 상태고요. 유독 지금 학원에만 갑자기 이런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예.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환경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쫙 놓고 보면 업종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 형평성을 이거 어떻게 맞춰야 돼? 참 어려운 문제인 것 할까요? 같습니다. 뭐 그동안에 정부가 그 집합 제한이나 그 제한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업종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게임방이라고 있다는 것도 저도 최근에 처음 알았는데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일률적으로 행정력이 미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러면은 형평성 있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 그리고 방역적인 차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냐 이런 게 고민거리로 남아 있는데요. 근데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좀 반발이 적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미 두 차례 큰 고비를 겪으면서 상당히 매출에도 타격을 입고 생활에도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또 한 번 어떤 강력한 그 집합 제한 명령이나 금지 명령이 내려갈 경우에는 더 아마 이런 불만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료 전문가들의 얘기를 그동안의 K방역은요. 수렴은 하되 최종적인 결정은 정부가 했기 때문에 K방역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1차 파고 2차 파고 왔을 때 그때 곧바로 방역 전문가, 의료 전문가들의 얘기만 들었다고 하면은 그럼 우리나라 경제는 그냥 아예 멈춰 있었던 과정들이 계속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정무적 판단을 해가면서 상황들을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 그 마지막 고비에 왔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왔다.
최근에 메르켈 총리가 두 손을 모아서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장면이 많은 분들한테 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230조가 넘는 빚을 냈고 그리고 내년에 280조가 넘는 빚을 냈고 내년에도 그 정도에 가까운 빚을 또 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힘들어하는 임대인들한테 적극적으로 지금 직접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국가 빚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허리띠 바짝 졸라매서 이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 지금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정부의 조치에 좀 따라달라. 이런 것들을 호소를 하면서 오히려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3단계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그냥 단순히 방역 조치에 협조해 주십시오. 그냥 3단계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4조 원 정도 뭐 그 지원금을 마련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턱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과감하게 지원하는 정책들을 함께 내놓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뭐 세금으로 걷든 어떤 방식으로 걷든 국민들이 다시 한번 고통 부담을 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와 방역사에서 정부 늘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만약에 3단계를 올리게 되면 지원책이 같이 나와야 된다. 자,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